아직 숨 쉬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기분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 같은 기분.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고 씻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뭔가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날들.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잘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는 감각만 남은 상태.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언제쯤 다시 살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다시 살 수는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밤 있으시죠? 저는 오늘 200년도 더 전에 비슷한 상태를 겪었던 한 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기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닥에서 어떻게 하루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시 대하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삶을 다시 짰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01년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셨습니다. 40살의 나이에 그분이 알던 모든 삶이 끝났습니다. 조정에서 일하던 삶,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삶, 사람들과 어울리던 삶,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그분을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냥 견디기만 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풀리겠지 하는 희망으로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때쯤 그분은 깨달으셨을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바닥에서 다시 삶을 선택했습니다. 큰 결심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루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씻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자기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도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냥 무너진 채로 있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죽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목민심서에는 다시 사는 사람의 언어가 남아 있습니다.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하루를 다스리지 못하면 일생을 다스릴 수 없다. 목민심서. 하루를 다스리는 것. 이게 그분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목표를 세우거나 큰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사는 방식을 만드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오후에는 무엇을 할지, 저녁에는 무엇을 할지. 그렇게 하루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재출발은 조용했고 느렸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하루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자리.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의욕이 나지 않는 자리. 해야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자리. 번아웃이 온 분이 있습니다. 몇 년을 쉬지 않고 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것도 버겁고 회의에 앉아 있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즐겼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괴롭기만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 나는 어디 갔을까? 그분은 자책합니다. 자기가 나약해진 것 같고 자기가 무능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나약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오래 달렸을 뿐입니다.
무기력이 찾아온 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게임을 해도 재미없고 드라마를 봐도 집중이 안 되고 친구를 만나도 말하기가 귀찮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싶은데 누워있으면 또 자책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나만 이래. 그분은 자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지쳤을 뿐입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불안합니다. 나는 언제쯤 나아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그분은 자기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아직 서 있습니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정말로 힘이 없습니다. 정말로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흔히 다시 시작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걸 떠올립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큰 계획을 짜고 의욕적으로 달리는 것.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보여주신 다시 시작은 달랐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여유당 전서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이다.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당 전서. 오늘을 사는 것. 내일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 이게 그분이 말씀하신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분은 거창한 미래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책을 몇 페이지 읽고 오늘 글을 몇 줄 쓰고 오늘 산책을 하고 오늘 밥을 먹고 오늘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그분의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모여서 결국 500권이 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하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결국 인생이 되었습니다. 번아웃이 온 그분에게도 다시 시작은 오늘부터입니다. 10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물 한 잔 마시고 샤워를 하는 것. 그게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메일 하나를 확인하는 것. 그게 다시 시작입니다. 대단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게 충분합니다. 무기력이 찾아온 그분에게도 다시 시작은 작은 것부터입니다. 큰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 안을 한 바퀴 걷는 것. 그게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창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그게 다시 시작입니다. 의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욕 없이도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그분에게도 다시 시작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부터입니다. 자책하지 않는 것. 나는 왜 이래 하는 대신 지금은 이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다시 시작입니다. 무너진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주는 것. 괜찮아 하고 위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힘들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것. 그게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자책하는 문장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하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만큼 했다. 오늘은 이 정도였다. 내일은 조금 더 해보자. 그분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록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다산시문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다산시문집.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것.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왜 오늘은 글이 안 써질까 하고 자책하는 대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구나 하고 이해하셨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여기 있을까 하고 원망하는 대신 지금은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루를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해가 뜨면 아침에 하는 일 세수하고 차 마시고 앉아서 생각 정리, 오전에 하는 일 책 읽기, 점심에 하는 일 밥 먹고 잠깐 쉬기, 오후에 하는 일 글 쓰기, 저녁에 하는 일 산책하고 사람들 만나기, 밤에 하는 일 하루 정리하고 내일 생각하기.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를 사는 방식을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그분을 지켰습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바닥에서 인생을 다시 짰습니다. 이전과 같은 인생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조정에서 일할 수 없다면 유배지에서 공부하는 것,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면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 그분은 회복을 기적이 아니라 생활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좋아지는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이 어제와 조금 다른 것. 그게 그분의 회복이었습니다. 번아웃이 온 그분도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어제와 똑같아도 괜찮습니다. 어제와 조금 다르면 더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났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점심에 밖에 나가서 먹었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산책을 10분 했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그게 결국 회복이 됩니다. 무기력이 찾아온 그분도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하는 것. 오늘 침대에서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샤워를 했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그분도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한 것. 오늘 자책을 한 번 덜 했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힘들다고 인정했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생각했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대단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정양용 선생님의 저서 심경미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복이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심경미럼. 다시 만들어지는 것.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 정양용 선생님은 유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조정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서울로 돌아가지 못했고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회복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정치인에서 학자로, 관료에서 사상가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에서 생각의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 그게 그분의 회복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의 그 의욕, 예전의 그 열정,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만들어지면 됩니다.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예전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예전보다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무너졌는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욕이 없었는데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당신이 제일 잘 압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애쓰고 계십니다. 대단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그게 선택입니다. 오늘을 버틴 것, 그게 선택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 그것도 선택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18년의 유배 끝에 풀려나셨습니다. 57세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분은 다시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괜찮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유배지에서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 정치인이 아니라 학자, 관료가 아니라 사상가. 그분이 유배지에서 쓴 그 500권의 책이 그분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예전의 인생보다 훨씬 더 길게, 더 깊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경세유표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경세유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것. 예전의 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걸음씩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길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크게가 아니라 작게부터, 거창하게가 아니라 조용히,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정약용 선생님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하루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결국 역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루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작아 보여도 당신의 하루가 모이면 결국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예전과 다를지 몰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일 겁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